일단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고 중국, 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미국까지 이 5개의 나라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여러분들 준비되시고요. 벨트 쫙 매시고 여러분들 준비되셨으면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국제적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중국과 여기서 편집점 잡게요. 편집점 잡고 국제적인 정세가 현재 긴밀함이 아니라 긴장감이 엄청나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이야기하면서 대만을 침공하겠다. 러시아는 야 우리 우크라이나 침공한다고 해 이러고 있지만 사실상 군대 10만 명에 임박하는 군대를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로 이동하면서 정말 많은 지금 긴장감이 올라오고 있는데 뉴스에서도 지금 미국에서도 난리가 났지. 미국의 이제 백악관에 의하면은 중국이 대만에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 2024년 전에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는 내년 초 1, 2월 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 라면서 워싱턴 포스트가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 속보로 보도하기도 했고,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인텔이 EU나 다른 국가들한테 이미 경고를 해놓은 상태라고 이야기가 이미 제가 예전에 한번 커버를 해드렸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에 관해서 미국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느냐. 야, 미국이 러시아하고 이제 긴장감 높이면서 야, 니네 유크레인 침공하지 마. 너네 이거 하지 마라. 응? 우리가 너 그렇게 하면은 조져버릴 수도 있어. 일본은 뭐 중국한테 너네 대만 공격하면 그거는 경제적 자산이나 다름이 없다. 대만 근데 여기에서 바이든이 중국이 공격하면 대만을 방어하는데 힘을 쓰겠다. 근데 또 바이든하고 시진핑하고 1대1 대면할 때 대만 독립을 반대한다. 하나의 중국이 있어야지. 중국과 대만은 사실상 하나의 국가잖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여러분들 이거가 모호한 이걸 원래 지칭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제 모호한 정책이라고 해서 ambiguous policy라고 해가지고 이제 중국에 붙었다가는 대만에 대한 명분을 잃어버리고 대만에 붙었다거나 중국과의 수교의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 두 가지를 모호하게 섞어서 나는 하나의 중국은 지지하는데 무력 통일은 반대해. 니네 무력 통일하면은 우리가 개입해서 막을 거야. 그런데 너네는 하나의 중국이야. 대만이 국가로 인정은 안 해. 이게 뭔 개소리야. 참. 근데 어쩔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을 버릴 수는 없어요.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과의 수교를 거절한다는 거는 중국과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는 앞으로 중국이라는 세계의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안 받는다는 건데 사실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트럼프가 좀 단호하게 대처하긴 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바이든이라는 새로운 정부로 바뀌기도 했고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트럼프 때만큼 강력하게 당하기는 힘든 상태예요. 자, 그렇게 이제 미국의 대처까지 알았으니까 왜 도대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려고 하지? 도대체 중국과 대만은 무슨 관계인가?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아시긴 아실 거야. 중국은 사실 한국처럼 정치적인 이념 문제로 중국과 대만으로 분단된 국가라고 보는 게 사실 맞아요. 원래 대만과 중국은 같은 나라였어. 같은 중국. 예전에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였는데 그 당시에 국민당과 공산당이 서로 두 가지가 존재하는 당이 있었어요. 이제 민주주의 국가면 평화롭게 투표로 해결을 하겠지만 중국은 공산당이잖아. 이 이념이 다르잖아. 국민과 공산당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이 아주 이념 자체가 다른 당 두 개가 붙은 거야. 마오쩌둥과 장제스가 서로 붙기 시작한 겁니다. 마오쩌둥과 장제스가 서로 이렇게 붙다가 국민당과 공산당이 서로 이제 패권을 자취하기 다투다가 원래는 국민당이 유리하다가 어느새 국지적인 소모를 통해서 공산당이 모든 지역에서 승리하기 시작했어. 그럼 패배한 국민당이 어떻게 했을까? 달아나야지. 중국의 힘이 닿지 않는 곳으로 달아나야 돼. 그래서 택한 곳이 대만섬입니다. 대만섬이에요. 중국이 공격하기 어렵게 해상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쪽 나라로 가서 이제 좀 더 마음을 다듬고 나중에 저놈의 나쁜 새끼들을 처단하겠어! 이런 목표로 가는 게
대만이에요. 자, 여기에서 좀 더 추가로 얘기하자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대만은 중국을 어떻게 보냐면은 대만은 중국을 반란을 통해서 나라를 차지한 수계로 봐. 그리고 대만은 중국은 대만을 그냥 자기네 나라의 일부분인데 반란군들이 도망친 국가로 봐. 정확하게 말하면 대만이 중국에서 패권 국민당이 나와서 세운 국가가 맞는지 맞아요. 그 일본이 식민적으로 나눈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유를. 대만에서는 중국을 반란의 수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뉴스를 찾아보거나 위키피디아를 보셔도 알아요. 위키가 맞는다는 소리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예전에 역사를 찾아보면은 대만에서 장제스랑 국민당이 넘어와서 수립한 정치적인 색깔이 정치적인 국가가 대만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렇게 기를 쓰고 대만을 점령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서로 이념적 충돌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이 국민당이라는 사실상 중국에서 공산당과 충돌을 했었던 중국의 후계자. 이제 대만은 중국하고는 이제 좀 뗐지. 우리는 이제 대만은 중국이 아니다. 대만은 더 이상 우리는 중국 너네와는 다른 노선을 걷겠어. 우리는 민주주의로 우리는 다른 이념을 겪을 거야. 중국의 입장에서는 야 우리 한 나라였는데 야 니네 반란군이 도망간 국가잖아. 야 이놈의 반란군이야.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치적인 목표가 된 겁니다. 중국이란 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좀 이따가 더 디테일하게 있겠지만 대만이란 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런 거 자신의 수치? 자신의 이념적인 부분에서 날 잡고 있는 약간 뒤가 구린 느낌? 이런 느낌이 대만이 되는 거지. 자,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넘어갈게요. 일단 그 전에 이 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어떤 관계인가? 러시아는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 하는가? 여러분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사실 같은 선조로부터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예를 들어서 같은 선조를 공유한다는 게 이런 느낌이에요. 한국의 선조는 당군이라는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이 나라를 수립하게 된 위인이 있었어. 위인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대본 준비했었는데 잠시만요. 대본이 시저 류리크라는 사람이야. 류리크라는 사람이 노보고르드라는 지역에 가서 나라를 세웠어. 이 나라가 키예프루스라는 나라인데 이게 원래는 키예프루스라고 불리지 않고 노보고르드에서 이제 류리크라는 사람이 세우고 나서 이 사람이 죽고 나서 동료가 권력을 잡고 나라를 세우는데 이게 큰 나라가 키예프루스라는 나라예요. 근데 이 키예프루스라는 나라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는데 이 우크라이나라는 곳이 사실 정말 비옥한 약간 평화로 이루어진 국가야. 김태희가 밭을 갈고 비가 농사를 짓는다는 곳이 바로 이 우크라이나라는 지역인데 그 이유가 이겁니다. 왜냐? 평야가 너무 넓어. 너무 비옥해. 땅이 너무 좋아. 농사짓기 최적의 국가야.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뭐야? 사방이 뻥 뚫려 있어.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막을 수가 없어. 옆에 산맥이 있어야지. 한국이 산맥으로 둘러싸여가지고 막 나라끼리 전쟁을 해도 넘어가지 못하고 3개 국가, 3개 국가가 유지됐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게 힘든 게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막 적국이 쳐들어와. 매년 365일 전쟁이 일어나. 야 우크라이나에는 사방이 평야라서 막 사방에서 쳐들어오면 막을 수가 없어. 막을 수가. 이 키예프루스라는 나라가 그래서 몽골의 침략이 왔을 때 몽골이란 나라는 그 당시에 엄청나게 커져가는 국가였단 말이에요. 몽골이란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키예프루스라는 국가는 그 몽골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패망의 길을 걷습니다. 나라가 4분 5열 되기 시작해. 애초에 이 키예프루스라는 국가는 예전으로 따지면 봉건 국가 같은 느낌이에요. 예전에 일본 같은 느낌을 생각하면 되는데 강력한 왕권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왕이 존재하되 각자의 영주들이 각자의 나라를 다스리는 느낌?
그런 식으로 지역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몽골의 침략으로 왕권이 추락해 버리니까 나라가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나라가 나누어져서 생긴 게 모스크바 공국이고 이 모스크바 공국이 나중에 후에 러시아가 됩니다. 이 모스크바 공국이 나중에 후에 러시아가 돼요. 근데 이때 아직 우크라이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아직 키예프 공국이라는 부분의 일부분으로 사실상 아직 이 많은 전쟁이 일어나는 국가에서 우크라이나라는 자신의 나라에 대한 민족에 대한 정체성이 아직 확립되지는 않았던 시기예요. 키예프 공국, 키예프 공국이라고 하나? 키예프 공국. 일단은 이런 나라들이 있었는데, 자, 내가 말씀드렸잖아.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비옥한 평야라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가들이 호시탐탐 노리기 시작해. 이 국가적, 일단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금 더 아시겠지만, 이 우크라이나라는 민족성이 확립되는 계기가 사실상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와 나중에 돼서 이제 킵체크 공국인가 이제 몽골이 지배하던 그 상황이 날아가고 러시아와 폴란드가 막 엄청나게 맞붙기 시작합니다. 그 러시아와 폴란드가 맞붙을 때 코사크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자, 오케이. 러시아하고 폴란드하고 맞붙는데 중간에서 각자 자치권을 인정받고 그들이 군대로 자치적으로 서로의 뭐라고 하죠? 서로 전쟁에 들어가는 코사크라는 집단들이 있었어요. 이 코사크라는 집단이 나중에 전쟁을 통해서 성장해서 자치권을 러시아한테 인정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우크라이나라는 민족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는데, 자, 이 코사크라는 사람들이 폴란드와의 전쟁에서 이제 러시아 쪽에서 대우를 받으니까 러시아 쪽에서 많이 붙어가지고 폴란드한테 많이 밀어붙였었다고 말이야. 해본 보고 하는 거 아니죠?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막 민족성이 확립되기 시작하던 시기에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이 당시에는 아직 러시아의 일부분이었는데 이 당시에 아주 혜성같이 등장한 리더가 있었는데 리더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대본 보고 하는 거 아닌데 대본을 쓰긴 썼어요. 자, 근데 이 리더가 러시아하고 조약을 맺고 자신의 자치권을 인정받기 시작해서 이게 바로 우크라이나의 시초가 됩니다. 그런데 이래봤자 뭐해? 나중에 러시아가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가 나중에 소련이라는 이름으로 주변의 국가를 통합해버립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라는 국가는 사실상 소련의 일부분으로서 사실상 소련의 어떻게 보면은 소규모 지역?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 우크라이나는 다른 나라들과 러시아도 다른 나라들과 붙어있지만 특히 우크라이나라는 국가는 해상적으로든 여기 지도 보이시죠? 여기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폴란드, 리투아니아 지금도 이렇게 많이 붙어있지만 그 당시에도 폴란드와 국경을 맞대고 사실상 러시아가 분쟁 지역으로서 야 여기에서 니네들 잘 버티고 있어야 돼. 약간 어떻게 보면 쿠션 같은 전쟁이 러시아의 본토에 들어오기 전에 쿠션 같은 느낌으로 쓰이는 국가가 우크라이나였어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빡치지. 야 러시아가 이 지역을 계속해서 쿠션 같은 느낌으로 쓰는 누가 쳐들어왔을 때 우크라이나가 막아주고 러시아는 기다렸다가 다시 또 쳐들어가고 물론 이때는 소련이라는 부분의 일부분이긴 했지만 우크라이나 지역에 사는 입장, 코사크라는 입장으로서 민족주의, 자신의 민족성을 이미 개혁한 나라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빡치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불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다들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에 대기근이 들어요. 우크라이나에 전체적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사실상 소련의 일부분이에요. 소련의 일부분인데 소련이 어떻게 했냐? 야 니네 비옥한 영토니까 음식들 갖다 바쳐라는 게 아직 존재하던 시기야. 소련이라는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만들고 다 같이 나눠 써야 되는데 우크라이나는 원래는 비옥한 지역이었으니까 니네 30% 갖다 바쳐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대기근이 든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크라이나에서 사람들이 미친 듯이 굶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굶어 죽어나갔을까? 얼마나 굶어 죽어나갔을 것 같아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치가 죽어나갔습니다. 300만 명이 죽었어요. 이 대기근으로 인해서 300만 명이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죽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인구 피해가 1000만 명에서 1500만 명 정도로 추측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얼마지?
야, 잠깐만. 이거는 나도 궁금하다. 코로나 바이러스 데스. 자, 찾아보자. 야, 거의 뭐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만큼 죽었네. 정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지. 와, 진짜 내가 만약에 저런 나라에 살았으면 알아도 솔직히 독립에 투표를 했겠지. 정말 많은 인구 피해가 사실상 1000만 명에서 1500만 명에 달하는 인구 피해를 겪었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정말 러시아에게 원한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기 시작했고, 실질적으로 독일이 나중에 러시아에 쳐들어왔을 때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은 독일에 협력할 정도로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에 큰 원한을 지니고 있었다고 해요. 그랬다가 이게 좀 웃긴 게 우크라이나가 독일에 협조를 했는데 나중에 독일은 우크라이나를 사실상 적대해요. 처음에는 그랬다가 다 써먹고 이제 내쫓은 거지. 네, 무튼 이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하고 결국 우크라이나라는 이런 반목의 역사와 지배의 역사와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민족성을 확립하고, 러시아 사람들이 근데 포함이 많이 돼 있긴 해요. 결국 러시아, 소련의 일부분이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라는 분명히 반감을 가진 사람들과 반대로 러시아 쪽, 말 그대로 러시아 주민들이야. 러시아 주민들이 많이 우크라이나에서 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두 집단이 대립하게 되는 나라가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방금 전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얘기를 했고 중국과 대만의 얘기를 했잖아. 그럼 중국에게 대만은 어떤 나라일까? 단일 민족을 이루기 위한 목표입니다. 단일 이념을 이루기 위한 목표고, 역사적 후계자를 가리기 위한 목표고, 이념적 정치적 숙제입니다. 계속해서 중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의 중국, 홍콩, 마카오, 타이완, 대만은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합법적인 정부는 우리 중국 공산당밖에 없다. 이념적인 목표인 거야. 그래서 대만 해협에서 이미 2번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중국과 대만은 여러 번의 국지전이 꽤 있었어요. 대만의 장성들이 죽어나간 결과도 있었고, 중국이 대만한테 항상 전쟁을 걸었을 때 그 여태까지는 중국이 대만한테 전쟁을 걸었잖아. 그럼 미국이 이렇게 등장해. 야, 니네 감히 우리 대만을 건드려? 이렇게 항공모함을 쭉 끌고 와가지고 중국한테 무력 시위를 해. 여태까지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항상 중국이 미국한테 고개를 숙였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만에게는 중국은 어떤 느낌이냐? 이 새끼 우리나라를 나라 취급도 안 하고 사실상 원래는 반란군인데, 원래는 대만이란 나라에게 원래는 국민당이 우세했었다고 했잖아요. 국민당이 우세한 시기에서 공산당이 반란을 통해서 니네가 나라를 전복한 새끼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대만이 미국에 협조하는 것도 있고, 대만에게는 중국은 진짜 자신의 나라를 압박하는 수계 같은 느낌밖에 없지. 지금은 이미 사실상 중국과 대만은 다른 나라로 나뉘어졌단 말이에요. 이념적인 문제도 그렇고, 사람들의 생활 수준도 그렇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자체도 많이 달라진 나라가 됐는데, 자, 이런 것들 관련해서 중국이 정말 이뤄야 되는 목표 2가지를 이번에 내놨어요. 뭐냐? 하나의 중국과 공동부유. 공동부유라는 목적에 대해서는 혼자서도 이뤄낼 수 있지만, 사실상 이 하나의 중국이란 목표는 현재 미국과 일본과 많은 나라들의 견제로 인해서 사실상 밀리고 있는 추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단호하게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죠. 중국이랑 당연히 싫어하지. 자, 그러면은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어떤가?
러시아의 지방인데 독립해버린 거. 말했잖아요. 소련이란 나라로 예전에는 원래는 묶여 있었어요. 원래는 소련이란 나라로 묶여 있었는데 여기에서 소련이 해체되면서 우크라이나는 나라는 자신의 민족성. 야, 니네들 예전에 우리 기근 있을 때 버렸지? 이러면서 독립해버렸었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아까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긴 했는데 이미 많은 나라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체코, 헝가리가 나토에 가입을 했어. 나토가 뭐냐? 그게 한국말로 까먹었네. 그 대북서양 그 뭐지? 나토 나무 위키 들어가서 찾아봐야지. 자, 나토 북대서양, 그치? 북대서양 조약기구. 사실상 서방 국가들의 힘이 입김이 들어와서 무장 공격이 발생했을 때 서로 연합해서 지켜줄 곳. 러시아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인 곳. 미국,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이런 EU와 미국들과 민주주의 국가들이 나와가지고 야 여기는 니네 건들지 마. 여기 건들면 우리 전쟁이야 라고 명분을 만들 수 있는 곳.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중요지 여기. 아직 정확하게 말하면 서방 국가에 넘어가진 않았었거든. 왜냐면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에 사실상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기도 하고 특히 이 크림반도라는 지역에 러시아 사람들이 정말 많이 살았었어요. 원래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의 나라였고 우크라이나의 도시 중 약간 지역 중 한 곳이었고 러시아 국민이 근데 60% 이상이 차지하던 곳이 이 크림반도라는 곳이에요. 근데 이 크림반도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야. 이 땅을 차지하면 해양 진출도 용이해지고 유럽과의 완충지대, 서방국과의 충돌도 지켜줄 수 있는 곳이야.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라는 지역 자체가 만약에 러시아가 전쟁이 났을 때 아니면 어떤 세력들과의 약간 다툼이 났을 때 완충지대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곳이 이 우크라이나라는 국가고 크림반도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 지역을 먹어야지 또 해양 진출도 용이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러시아라는 입장에서는 야 어떻게 보면 중국의 위구르 신장 지역 같은 느낌이지. 소련이었는데 러시아의 일부분인데 지 맘대로 독립을 해버리고 미국이나 나토 혹은 서방 세력 EU 같은 곳에 달라붙으려고 해? 짜증나지. 하마님 아직 그거 하지 마요. 아직 스포일러 하지 마. 스포일러 좀 있으면 얘기할 거야.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에게는 우크라이나는 중요한 부분이 하마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사실상 러시아를 견제하는 곳이에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미국 쪽 서방 국가 쪽에 붙어버리면서 러시아에게 더 확장을 하려는 게 사실상 하나씩 눈에 가시가 되는 거야. 왜냐면 전쟁이 난다? 그럼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언제든지 명분을 써서 참여해서 막아버릴 수 있고 러시아에게 경제 고립시키는데도 유리하고. 자, 근데 러시아가 왜 지금에 와서 전쟁을 준비할까? 물론 예전에도 계속해서 무력 충돌이 있었고 크림반도도 합병시키긴 했지만 아까 이 부분 말씀 안 드렸는데 2014년도에 러시아가 갑자기 무력으로 크림반도를 합병시켜버립니다. 다들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에 이제 서방 세력들의 친밀한 세력들이 이제 정권을 잡기 시작해요. EU나 미국과 친한 세력들이 정권을 잡기 시작하는데 러시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짜증이 난 거지. 그리고 크림반도에 있는 러시아 국민들도 짜증이 난 거야. 야, 이 지역은 러시아 국민들이 더 많이 사는 지역인데 야, 우리가 굳이 우크라이나 말 따라야 돼 하면서 러시아 국민들이 크림반도에서 계속해서 시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반대한다.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서방 세력에 친밀해지는 거 반대한다. 이러면서 계속 반대를 시작해가고 결국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해 버렸었죠. 자, 그러면은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다는 신호가 지금에 와서 이르는 걸까? 자, 제일 중요한 거. 러시아가 사실상 러시아의 전체 GDP의 25%가 지하 자원에서 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러시아는 천연가스라는 제품을 팔아먹으면서 천연가스라는 가스 통제권을 가장 크게 쥐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예요. 예전에도 그랬고 예전에도 러시아는
천연 자원을 예전부터 무기로 썼습니다. 정치적인 무기로 써왔다가 한번 호되게 얻어맞고 나서 그때부터는 잘 안 쓰긴 하는데, 예전만 해도 러시아는 자신이 가진 가스 이거 잠궈버리겠어. 응? 니네 가스 무조건 우리 쪽에서 사가고 그 러시아 갖고 있는 그 가스 공급망을 사실상 잠궈버리면은 정말 요걸로 인해서 고통받을 나라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게 셰일가스 혁명 전까지는 사실상 러시아가 천연가스의 통제권을 쥐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러시아는 천연가스에 대해서 큰 영향을 받고 있는 나라예요. 그치? 밸브 잠궈라. 다들 아시네. 밸브 잠궈라라는 정책이 러시아가 진짜 만약에 불리해진다 싶으면 계속 썼었어. 그러다가 한번 신용 하락 얻어맞고 경제 조치 맞아맞고 그 다음에는 잘 안 하긴 하는데, 근데 이런 것 관련해서 러시아가 가스에 경제가 기형적으로 많이 의존하고 있는 상태긴 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스 가격이 어떻게 됐죠? 이번 달에? 이번 해에 폭등했잖아요. 가스 가격이 거의 두세 배 이상으로 폭등했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의 재정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겠어요? 러시아는 거시 경제 지표가 쭉쭉쭉쭉 올라가기 시작해. 러시아의 가스 통제권도 오르기 시작해. 왜? 셰일 가스 생산 자체가 지금 멈춰 있는 상태니까. 이런 러시아가 자신의 부가 강성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 당연히 눈을 바깥으로 돌릴 수밖에 없어. 내부적인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되는 걸. 러시아의 돈은 사실상 지금 너무나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태가 돼버렸는 거예요. 잠깐만요. 가래가 나오네. 자, 무튼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러시아에게 지금 당장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힘도 생겼고, 다른 나라들은 코로나와 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눈도 돌리기 어렵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모든 나라들의 신경을 쓰기는 어려운 상태잖아. 내부적으로 문제도 있고, 중국도 견제해야지, 러시아도 견제해야지. 쉽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자,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각자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자, 대만에 대해서 중국의 팽창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곳. 애초부터 미국이 대만을 잘 대해주던 이유는 중국이 그 당시에 계속 팽창해 나가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의 해상 진출을 막아줄 수 있는 곳.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집중을 해야 되는데, 중국이 혹시라도 대만을 먹잖아요? 그럼 그쪽 해상 지역을 장악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럼 계속 쭉 나가서 한국의 영해도 침범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을 통해서 중국이 동아시아 쪽 해역 진출을 막을 수 있는, 견제할 수 있는 곳이고, 우크라이나도 똑같아. 러시아의 흑해를 통한 해상 진출을 막고, 이 러시아와 맞닿아 있으면서 미국의 입김이 들어가서 러시아의 팽창 정책을 막을 수 있는 곳이 우크라이나입니다. 명분을 가져갈 수 있는 곳. 혹시나 중국과 러시아가 자신의 경제력이나 뭐 아니면은 뭐 군사력을 이용해서 팽창을 하려고 했을 때, 우크라이나 대만은 미국과 친밀하게 지내고 뭐 네이토 조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통해서, 나토 조약은 사실 다른 나라들이 갖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이 갖고 있지만 일단 명분을 가져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우크라이나와 대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미국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자고 하는 러시아에게, 야, 니네 침략하지 마라. 지금 다른 나라들한테 다 알려줬다. 니네 군사이동한 거 우리가 다 알려줬어. 너 침략하지 마. 경고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입김이 떨어질 수 있고. 미국은 사실 이것도 아시게 되는데, 세계 경찰이라는 입장을 통해서 많은 손해도 많이 봤지만 이득도 진짜 많이 얻었어요. 명분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으니까 너네도 와서 도와. 미국은 이런 입장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명분으로서 이득을 많이 가져가긴 했어요. 자, 무튼 그러한 바로 미국의 입장이고, 그럼 이런 부분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 말씀드렸지만 러시아가 결국 전쟁에 돌입하게 되면은 천연가스를 안 쓸까요? 천연가스 공격을 안 쓸까? 이미 밸브 잠궈라를 쓴 전적이 몇 번이나 있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긴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당연히 그 지역들의 천연가스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 천연가스 가격 상승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좀 떨어지긴 했어요. 떨어지긴 했는데 오미크론의 영향인 거고 사실상 셰일가스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없는 미국 입장에서 결국 러시아는 이 가스에 대한 독점이나 공급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그 천연가스를 통한 통제력에 대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천연가스에 대한 통제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천연가스 가격을 가지고 장난칠 수 있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중국은 모든 나라들의 공장입니다. 전 세계의 공장이에요. 값싼 인력과 시장 소모 자체도 많은 곳이에요. 정말 많은 인구를 바탕으로 많은 인구들이 돈을 소모해주고 있고 수입을 해서 쓰고 있고 반대로 많은 것들을 만들어서 공장에서 제조해서 다른 나라들로 공급하고 있기도 하고. 근데 이런 부분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미국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전쟁을 할 거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같이, 야, 전쟁하지 마라고 하면서 또다시 항모선단을 보낼 거고, 그렇게 되면은 전쟁에 가까운 전란이 돌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뭐 관세도 붙고, 무역은 무슨 무역이야. 당연히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당연히 초래하기 시작하겠죠. 물품에 대한 문제들이 공급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면서 어떤 제품, 모든 제품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어떤 부분에 대한 수요는 감소할 거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미국은 돈을 찍어내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고 왜냐면은 전쟁이 나는데 당연히 공화당이 반대하진 않겠지. 공화당이 만약 민주당이 야 중국이랑 전쟁 나니까 돈 써야 돼라고 하는데 민주당이 공화당이 반대하진 않을 거야. 그렇게 된다면은 당연히 몇몇 물품들에서 인플레이션 가격이 정말 치솟을 거라는 느낌이 들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맞아요. 함대가 맞아요. 미국이 이깁니다. 중국이 정말 많이 따라오긴 했는데 미국이 이겨요. 미국이 갖고 있는 함대가 진짜 많긴 합니다. 미국이 갖고 있는 뭐라고 하나? 비행기, 항공모함이라고 하나? 항공모함. 맞지? 항공모함. 자, 항공모함이 사실상 예전에는 어땠냐면요. 예전에 대만 해협 2차 전쟁 때는 원래 미국이 항모선단 하나만 보내면은 중국의 전력 40%를 전멸시킬 수 있다고 했었어요. 예전에. 근데 지금은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지금은 중국도 항모선단을 2개를 갖고 있고 결국은 미국이 훨씬 많아서 이기긴 하겠지만 정말 큰 피해를 입긴 할 거야. 그리고 미국은 지금 전체 모든 사람들의 지금 전 세계 경찰 역할을 하면서 지금 전력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중국이 전쟁을 일으키면 당연히 모든 전력 투입해서 싸우긴 하겠지만 근데 예전만큼 중국이 까불더라도 미국이 전체적으로 한 번에 그러니까 서로 미국이 훨씬 압도적인데 그렇다고 중국을 무시할 만한 느낌은 아닌 거. 사실 아니면 차라리 트럼프처럼 미친 척하고 트럼프처럼 야 니네 오면 우리가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바이든이 그런 입장도 아닌 것 같고 당연하죠. 함대 5개 오면 중국이 꼬랑지를 내지. 지금 당장 중국은 대만을 공격할 입장이 안 돼요. 왜냐면 미국이 보호한다고 했고 사실상 군력의 차이가 국력이라기보단 군력 군사의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군사력에 대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이 미국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는 못합니다. 지금 당장 근데 대만은 만약에 중국이 맘먹고 공격하면은 사실상 금방 아마 와해되는 그런 정도의 군사력의 차이가 나오긴 나왔죠. 중국 핵 있죠. 당연하죠. 중국이 대놓고 대만 공격 못합니다. 왜냐? 일본, 한국, 미국 모든 나라들이 여기에 붙을 거거든. 근데 만약에 전쟁이 난다면 만약 전쟁을 난다는 건 전제 조건을 이해를 하는 거니까. 중국이 만약에 전쟁을 일으킨다면 당연히 북한은 중국에 붙을 거고 당연히 한국에도 큰 영향이 날 수밖에 없죠. 만약에 북한이 중국에 붙었다? 왜냐면 북한과 중국은 일단 조약이 돼 있긴 했어요. 만약에 전쟁이 나면 서로 도와준다는 게 조약이 돼 있긴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전란에 휩싸이는 거는 불보듯 뻔하다. 자, 일단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뭐 간단하게 거시적인 부분만 이야기를 했는데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얘기하면은
당연히 이런 긴장감에 대한 부분들이 TSMC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TSMC에 영향을 준다면 칩 공급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더 안 좋게 떨어질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인플레이션은 더 가속화될 거고, 칩 공급 부족은 결국에는 회사들의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거고, 결국 전쟁이 주가에 도움이 될 부분은 당연히 몇몇 섹터에 따라서 도움이 되는 섹터도 있겠지만, 전쟁이 일어난다는 전제하에서는 글쎄요.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될까요? 한국이란 나라 입장에서는 절대 좋을 게 없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국제 정세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부족하게나마 이야기를 해봤고요. 원래 이 부분보다 좀 더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감기 기운 때문에 준비하다가 잠들어가지고 전부를 끝까지 마치지 못했어요. 그쵸? TSMC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미국이랑 이제 다른 국가에 이제 혹시 모르는 다른 생산 기지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죠. 전쟁 나면은 유가 폭등하겠죠. 네. 이스라엘, 이란 부분도 사실 이걸 다룰까 하다가 제가 아직 시간이 없어서 못 다루긴 했는데, 이스라엘이랑 이란도 지금 사실 긴장감이 높아주는 추세긴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은데, 이스라엘, 이란 뉴스는 블룸버그에서 잘 안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국 뉴스를 보니까 이스라엘이랑 이란도 뭐 서로 막 해킹하고 막 난리 나더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준비한 내용은 다 끝났고요. 여러분들이랑 이제 노가리 까다가 한 15분, 20분 정도 노가리 까다가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